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남대학교 병원 응급구조사 김건남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비대면 10주차 강의죠. 10주차. 이제 여러분들 강의 계획서에 보면 이제 11주차로 표시가 될 수 있는데요. 이제 선생님도 좀 계속 쭉 이어오다 보니까 중간에 이제 쉬는 휴강한 수업이 있었는데 계속 이렇게 이어서 오다 보니까 이제 공식적으로 10주차로 하겠습니다. 10주차 1교시 강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역류와 응급처치 그리고 역류와 환자의 특징이라든가 이 초기 평가 그리고 역류와 환자들에서 흔히 나타날 수 있는 질환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거기에 따른 이제 병원 전 단계 또는 응급실 내에서 환자를 어떻게 처치하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예요. 일단은 수업 들어가기에 앞서서 코로나19 사태가 좀 잠잠해지는가 싶었는데 또 지난주와 이번 주에 이태원에서 그 클럽 사건 이후로 다시 한번 지금 긴장감이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20대 초반의 젊은 친구들이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서 좀 무감각한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젊은 친구들에게 치명률도 낮고 또 감기처럼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습니다. 면역력이 워낙 좋기 때문에. 예. 하지만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특히나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 굉장히 치명률이 높고 전파가 이게 빨리 가라앉지 않으면 사실은 의료적인 문제도 있지만 경제적인 문제가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지금 전 세계 경제가 지금 다 얼어붙고 있고 우리나라 또한 지금 타격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빨리 이게 이제 종식이 된다거나 선생님 생각에는 네, 죄송합니다. 갑자기 급한 전화가 들어와서 아무튼 이어서 말씀드리면 우리 젊은 친구들이 좀 더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사회적 거리두기 이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을 좀 잘 가져주시고요. 어쨌든 간에 이런 감염병이 있을 때 가장 현명한 처치는 바로 손 씻기 그리고 마스크를 쓰는 겁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보면 이제 마스크를 또 잘 안 쓰고 다니시는 분들이 눈에 잘 보여요. 어제도 선생님이 지하철도 타고 KTX도 타고 좀 출장도 다녀오고 했는데 보니까 윗지역은 아직도 많이 쓰는데 강주에 지하철 탔더니 젊은 친구들 마스크 안 쓰는 친구들이 절반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조금만 더 힘들어도 참고 마스크 쓰기 그리고 손 씻기 이 두 가지는 철저하게 지켜야 될 거예요. 이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제 백신을 빨리 개발한다거나 아니면 지역 사회에 어떤 면역력이 생겨야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 강주 지역은 코로나 걸리셨던 분들이 그렇게 극소수이기 때문에 항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을 리가 없겠죠. 그래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유행이 또 번질 수가 있다는 거 머릿속에 꼭 기억하시고요. 특히나 또 요즘에 상무지구라든가 이렇게 좀 시내 쪽에 가면 클럽들 많이 지금도 이제 2주 정도는 지금 행정명령 때문에 오픈이 안 되는데 젊은 친구들 사실은 그 전에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밀집하는 장소는 최대한 좀 자제를 해줄 수 있는 그런 현명한 우리 대학생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한번 이제 역류와 응급처치에 대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알아볼 것은 이 역류와 환자들의 특징 그리고 초기 평가
우리가 이제 항상 프리마리 서베이, 이니셜 어세스먼트 그래가지고 모든 환자들의 이 초기 평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특히나 영유아 환자들은 일단은 말이 안 통해요. 그러잖아요. 아이들이 말귀를 못 알아먹고 아직 말도 못하는 영아도 있고 또 본인의 의사를 전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보를 잘 얻어낼 수 있을 것인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살펴볼 이 강의 순서는 일단 이 영유아 환자들의 이 응급한 질환이 의심되는 영유아 환자들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아이들은 나이로 한다기보다는 이제 개월수로 사실은 많은 변화가 생깁니다. 개월수에 따라서 많은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 이제 나이로 구분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연령대별 또는 개월수별 발달 단계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어린 친구들 유아라든가 소아 응급 환자들에 대한 부모들의 반응이 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게 이 부모를 통해서 또는 보호자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너무 불안해하거나 이분들이 오히려 어때요? 더 아플 수가 있어요, 막 심리적으로. 그래서 그분들을 잘 진정시키고 그분들이 없으면 또 아이와 소통하기가 굉장히 힘들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영유아 환자의 이 이니셜 어세스먼트 초기 평가. 자, 그리고 영유아 환자들을 우리가 문진이라든가 신체 검진을 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이 아이들의 이 바이탈 사인, 활력 징후라든가 이런 것들을 측정할 때 또 어떻게 하고 평가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성과를 얻을 수 있겠죠. 연령별 발달 단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직은 여러분들이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영유아 환자들과 소아 환자들의 연령별 발달 단계를 좀 이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응급처치를 제공할 때 이걸 충분히 고려해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응급 상황에 대한 보호자의 반응을 우리가 이해를 잘하고 여기에 또 잘 적절하게 대처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상황에 맞게끔 우리가 영유아 환자에게 문진하고 신체 검진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당연히 구급대원이라고 하면 당연한 이런 정도의 어떤 수준까지는 우리가 올라가야지만 전문가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영유아 환자의 활력증후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측정할 줄 알고 이런 것들을 정상인지 아닌지 따져서 우리가 비교할 수도 있어야겠죠. 자, 먼저 영유아 환자의 일반적인 특징을 한번 볼게요. 자, 일단은 어린아이들, 영아라든가 유아 이런 어린아이들을 우리가 만났을 때 가장 우리가 실수하고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이런 작은 소아들이라든가 유아들이 작은 어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른에 대한 성인에 대한 어떤 평가라든가 응급처치를 하는 것을 그냥 사이즈만 좀 줄었다 싶어서 그렇게 맞춰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소아는 절대 작은 어른이 아니고 완전히 틀린 또 하나의 그런 완전히 틀린 방법을 우리가 채택을 해야 된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119 구급대원이 됐을 때 이런 EMS가 활성화돼 가지고 여러분들이 출동을 했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처치를 할 때 그런 입장에서 한번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려운 점이 뭘까요? 성인과 좀 이렇게 차이점이 있겠죠. 차이점 뭐가 있을까요? 먼저 병력 청취를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성인들이라고 하면 우리가 물어보고 문진을 하고 샘플 병력, 뭐 오피큐얼 ST라든가 언제 발병됐는지, 어떻게 했을 때 더 아픈지,
시간은 얼마나 됐는지 이걸 다 체계화해서 물어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물어볼 수가 없어요. 좀 큰 애들은 어느 정도 물어볼 수 있겠지만 또 큰 애들이라 하더라도 어떤 공포감이 좀 쌓여 있거나 불안해할 경우는 좀 힘들 수 있겠죠. 그리고 신체 검진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신체 검진. 여러분들도 잘 이해할 거예요. 아주 작은 영유 아이들에게 우리가 호흡음이라도 한번 들어보려고 청진기라도 갖다 대려고 하면 아이들은 굉장히 이걸 두려워하게 되고 회피하게 되고 울게 되고 또는 어때요? 막 몸살을 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우리들은 이제 이학적인 검사라고 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신체 검진을 또 해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아이의 체중이라든가 크기가 성인하고 많이 틀리기 때문에 뭔가 용량을 계산할 때도 사실은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가 보통 어떤 수액을 건다거나 아니면 어떤 사이즈를 재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응급처치 용품을 선택을 많이 하잖아요. 그럴 때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이 보호자분들, 주로 이제 아이들의 보호자들은 가장 많은 게 엄마가 되겠죠. 또는 아빠일 수 있고, 또 할머니, 할아버지, 또는 뭐 이렇게 이모라든가 옆집 아주머니가 될 수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맞벌이 부부가 많기 때문에 어때요? 용유아를 보호해주는 완전히 가족이 아닌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자, 이분들이 이제 굉장히 당황을 할 수가 있고 흥분을 하는 것이 당연한 거죠. 아이들이 갑자기 응급 상황이 오고 아프고 예를 들어서 뭐 음식을 먹다가 기도가 폐쇄돼 가지고 숨을 잘 못 쉬고 청색증이 막 오고 있다. 그래서 119를 불렀다. 그럼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반드시 이 보호자도 같이 케어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생각해야 될 거예요. 이런 영유아 소아뿐만 아니라 보호자와 꼭 보호자의 협력을 이끌어내셔야 돼요. 보호자를 잘 설득하고 보호자를 안정시키고 또 보호자하고 협력을 해야 해서 아이에게 접근을 해야지만이 제대로 된 정보를 우리가 얻어낼 수 있다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자, 다음은 아이들의 이 소화기의 연령대별 발달 단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거예요. 발달 단계. 자, 아주 길죠. 굉장히 길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우리 이제 아이가 이제 막 엄마 뱃속에서 어때요? 이렇게 수정이 돼가지고 배아기를 지나고 태아기를 지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여기는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지만 한번 상식의 선에서 한번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요. 아이가 이제 태아기에서 어때요? 이제 40주가 되면 출생을 하게 되죠. 보통 38주에서 40주에 출생을 합니다. 출생을. 그래서 22주에서부터 생후 1주까지를 우리가 주상기라고 하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신생아 단계가 있어요. 신생아. 우리가 네오네이트라고도 하죠. 뉴본이라고도 합니다. 뉴본 또는 네오네이트라고 표현하는데 신생아들은 보통 우리가 한 달 봐요. 한 달. 출생 후 한 달까지를 신생아라고 한다. 이건 굉장히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 주시고, 자, 그리고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영아 있죠. 영아. 그러니까 이제 인펀트라고 합니다. 인펀트. 영아는 생후 한 달부터 1년까지, 그러니까 12개월까지 첫 돌 전까지를 우리가 영아기라고 합니다. 영아기. 완전히 틀리죠. 영아기하고 유아기하고는. 자, 그리고 태어나서 이제 1년, 그러니까 영아기를 지나고 나서 1년, 그러니까 이제 한국 나이로 하면 이제 2살이죠. 2살. 자, 만 1년부터 해가지고 만 5년까지를 우리가 유아기라고 합니다. 유아기라고 합니다. 유아기. 예. 그리고 이 5년이면 지금 한국 나이로 하면 이제 어때요? 6살 정도 됩니다. 6살. 자, 그리고 학동기라고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우리가 학령기라고,
그 학교를 이제 들어가고 유치원을 들어가는 시기부터를 우리가 학동기라고 합니다. 10년까지를 우리가 학동기라고 하고요. 보통 이제 10년부터 20년 사이를 청소년기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은 이제 우리나라의 소아의 발달 단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교재에는 이제 이렇게 이 표가 없습니다. 자, 이 중에서 이번 시간에는 지금 이렇게 빨갛게 포인트가 되어 있는 이 신생아기와 영아기 그리고 이 유아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유아, 가장 우리가 흔히 접하게 되는 영유아의 시기가 바로 태어나서 이제 유치원에 가기 전까지를 우리가 신생아, 영아, 유아기라고 표현하니까요. 이 발달 정도 됐을 때 아이들에게 우리가 집중을 해서 한번 살펴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먼저 신생아라든가 영아기에는 어때요? 말보다는 뭐 말을 알아듣습니까? 신생아들이 말 당연히 못 알아듣죠. 그리고 영아들도 사실은 의사소통이 힘들죠. 우리가 명령에 정확하게 복종하는지, 오베이 코맨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신경학적인 점수를 낸다거나 환자의 의식을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한데 아이들은 그렇게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 말보다는 아이들은 또 말을 또 유창하게 하고 말을 전문적으로 또 막 이렇게 전문가적으로 한다고 해서 그게 먹히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건 어조라든가 목소리의 크기 이런 데 이제 반응을 하게 되겠죠. 하지만 아이들도 화난 목소리인지 이분이 자기를 꾸짖는 목소리인지에 대해서는 반응을 하기 때문에 막 목소리를 너무 크게 한다거나 아이에게 윽박을 진다거나 또 명령적으로 말을 하면 아이들이 거기에 또 움츠려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나긋나긋하게 하면서 편안하게 아주 친절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특히나 아이들이 영아기에서 이제 8개월 정도 지나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발달의 순서대에 맞춰서 굉장히 낯가림이 심해져요. 그리고 한 2년, 3년 동안에는 굉장히 낯가림이 심합니다. 그래서 부모하고 절대 부모 외에는 어떤 의사소통을 굉장히 꺼려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아이들에게 신생아라든가 영아에게 접근해서 초기평가를 할 때는요, 반드시 얼굴을 먼저 막 만지고 기도 유지부터 해가지고 막 한다 숨 쉬는지 보려고 막 얼굴 쪽을 먼저 만지는 것보다는 항상 몸통을 먼저 보고 그 다음 얼굴 순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알겠죠? 항상 몸통부터 보고 그 다음에 얼굴로 올라가는 순서를 꼭 기억해 주시고요. 반드시 이럴 때는 부모 품에 안겨 있는 상태에서 평가하는 게 좋습니다. 부모하고 격리가 된 상태, 조금이라도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평가를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부모 품에서 평가를 반드시 하셔야 되고, 가능하면 달려가면서 또 이런 여러 가지 아이들이 좋아하는 장난감들을 활용해 가면서 아이들에게 뭐 시진이 필요하면 시진 또는 청진 또는 촉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시행을 해야겠죠. 다음은 이제 유아기 및 학령기 중에서 이제 학년 정기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보통 3살까지. 그래서 이때도 보면 아이들이 낯가림이 굉장히 심해요. 더 심해지죠. 그래서 이제 그 낯가림의 실험을 본인이 표현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설명도 사실은 불가능한 나이대입니다. 그래서 이때도 마찬가지로 항상 평가를 하는 순서는 몸통을 먼저 보고 얼굴 순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주의를 좀 다른 곳으로 이렇게 끌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요즘에는 뭐 아이들은 뽀로로, 뭐 아기 상어 이런 거 막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 좋아하는 장난감이라든가 또는 핸드폰 뽀로로 영상을 좀 틀어줌으로써 시선을 좀 다른 곳으로 돌리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어떤 평가를 해가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유아기하고 또 학년 정기 이제 두 번째인데, 이거 보면 이제 보통 3살에서 5살 사이,
3살에서 5살 사이. 그러니까 만으로 한 4살 정도 되면요. 아이들이 그냥 호기심이 굉장히 많고, 한마디로 말하면 막 부잡아죠. 그래서, 하지만 이 아이들은 어느 정도 이 말 길이를 알아듣기 때문에 적절하게 설명을 잘하고 하면 협조가 가능하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과도한 설명을 하는 것도 사실은 안 돼요. 너무 상상에 맡기는 것들, 너무 마술적인 생각들, 이런 것들은 요즘 애들 한 4살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정말 영특해요. 그래서 거짓말인지 다 알아요. 그리고 특히나 이 거짓말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에게 어떤 뭔가 시술을 하고 뭔가를 할 때 이건 하나도 안 아파요 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조금이라도 어떤 자극이 가거나 아프면 그 다음부터 이제 평가가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설명은 적절하게 하고 시술은 또 재빠르게 해야 되는 경우가 있죠. 특히나 이건 절대 안 아픕니다. 안 아파요. 이렇게 안 아프다는 거짓말 하지 마세요. 아예 그냥 이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이런 응급 상황에 있을 때 보호자들이 여러 가지 반응을 보이게 돼요. 그래서 이 보호자들을 우리가 케어하고 컨트롤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나 아이들이 갑자기 아프고 그렇게 됐을 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엄마들은 부모라든가 보호자들은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슬퍼하고 또 죄책감을 굉장히 느끼죠. 특히나 뭐 아이를 대신 돌보던 분들이라든가 할아버지 할머니라든가 그러면 오히려 더, 예를 들어서 뭐 아이가 뭐 화상을 입었다 그러면 얼마나 죄책감이 심하겠어요. 그리고 막 분노도 생기고 또 공포스럽기도 하겠죠. 특히나 아이의 상태가 점점점 악화될수록, 뭔가 좀 이렇게 상태가 좀 중해질수록 이런 감정들은 더욱더 발생되게 되고, 이럴 때 부모를 진정을 잘 못 시키면요 굉장히 힘듭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적절하게 아이를 빨리 평가하고 채취하고 하는 건데, 부모들이 옆에서 그냥 오히려 더 막 진정이 안 되고 그러면 근본적인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항상 불안해하고 슬퍼하고 할 때 가장 도움이 되는 게 뭐겠어요? 일단은 응급처치를 제공하는 저를 먼저 소개시키고 본인을 꼭 소개를 잘 해야 돼요. 저는 어디 119 안전센터에 뭐 누구입니다. 저는 응급구조사 누구입니다. 그리고 내가 응급처치자의 자격을 또 가지고 있다. 저는 1급 응급구조사 누구입니다. 어머니 진정하시고 제 말에 잘 따라주세요 라고 하면서 본인을 잘 소개를 하셔야 되고요. 또 보호자가 이렇게 불안해하고 공포심에 빠져 있다고 해서 너무 또 보호자를 또 이렇게 민망하게 한다거나 또 몰아세우면 안 됩니다. 보호자의 감정을 충분히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보호자의 불안과 공포를 이해하고 관심을 가져주는 마음, 그리고 당연히 그러는 것이 정상적인 부모들이라든가 보호자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자세,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당연히 그렇게 보호자가 아이가 아픈데 너무 당황하지도 않고 어때요? 뭐 너무 안정적이다. 그러면 그게 더 이상한 거겠죠? 그게 더 타당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는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아이가 막 피가 나고 화상을 입고 또는 골절이 의심이 되고 아픈데 보호자가 어때요? 불안해하지 않고 어떤 공포심도 없고 너무 안정적이고 나 몰라라 한다. 그럴 때는 딱 떠오르는 거 있죠? 그렇죠. 바로 아동학대를 여러분들 의심하셔야 됩니다. 아동학대에 대해서 한번 의심을 하고가 들어가야 돼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인 거 아시죠? 우리 구급대원들도. 자, 그리고 중요한 건데 이게 보호자를 치료에 참여시키는 거죠. 보호자를 치료에 참여시키는 거. 화나를 치료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보호자에게 좀 도와주라고 말을 꼭 해야 돼요. 그래서 어때요? 보호자도 치료에 같이 동참시키면 아주 좋은 효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이를 좀 잘 잡아주라고 한다거나, 옷을 벗길 때 같이, 우리가 막 벗기는 것보다 엄마 옷을 좀 벗겨야 되는데 좀
같이 좀 도와주시죠 해가지고 엄마가 훨씬 더 잘 벗길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치료에 좀 참여시켜 주면 많은 도움이 된다는 거. 자, 그리고 서두르지 마시고 침착하고 차분하게 하셔야 됩니다. 같이 그냥 소란스럽고 흥분되어 있다고 해서 같이 막 흥분되면 안 되겠죠. 우리 전문가들이니까. 그래서 처치 전이라든가 처치 후에 또 차분하고 친절하게 처치의 방향,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처치가 어떤 처치인지 충분히 설명도 잘 해주셔야 돼요. 항상 우리의 자세는 그거죠. 이 아픈 아이 하나를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부모에게 꼭 보여주고 그럼으로써 부모가 어느 정도 안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런 스페셜하고 프로페셔널한 그런 응급구사들이 돼야겠다. 이거 당연한 거지만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영유아의 초기 평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초기 평가, Initial Assessment. 우리가 이제 프라이머리 서베이라고도 하죠. 자, 이 초기 평가할 때 소아 환자 다룰 때 세 가지 가장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보겠습니다. 빠르게 시행하셔야 돼요. 성인들보다 훨씬 더 좀 빠르게, 그리고 빠르면서도 정확하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부드럽게. 아유, 이거 정말 어렵죠. 빠르게 하려고 하면 부정확해지고 뭐 좀 부드럽지 못하게 되겠지만, 빠르지만 정확하고 부드럽게 살살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이게 이제 전문가죠. 그러죠. 그리고 부모님, 특히 이 엄마들을 우리 편으로 만드는 능력. 엄마하고 싸우면 될 일도 안 된다는 거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소아를 다루는, 특히나 이 소아과 의사 선생님들 있잖아요. 소아과 의사 선생님들은 소아를 다루는 능력보다 엄마를 다루는 능력이 좋은 의사가 어떻게 보면 훌륭한 소아과 의사로 인기가 많아요. 그리고 구급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엄마를 잘 다루는 능력이 중요하다. 자, 또 소아 환자를 다룰 때 또 중요한 게, 소아가 가장 편해하는 것을 여러분들 알고 계셔요. 어디가 편하겠어요? 바로 엄마 품입니다. 엄마 품이라든가 엄마의 무릎 위에 놓고 그냥 딱딱한 의자, 침대에 놓는 것보다도 아이가 특별히 뭐 어떤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내과적인 문제다 그러면 엄마의 품에서 엄마의 무릎 위에서 우리가 평가를 시행하고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겠죠. 그리고 아이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건 뭐겠어요? 바로 엄마와 떨어지는 거죠. 부모님이지만 아빠보다는 엄마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이 부모님과 뭔가 이렇게 거리적으로 떨어진다거나 또는 시야에서 차단되면 정말 아이들은 완전히 불안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항상 아이의 시야에는 있어야 되고, 되도록이면 엄마와 거리도 가까워야 됩니다. 또는 엄마가 안고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그래서 소아뿐만 아니라 부모와 소통을 잘 하셔야 되고요. 또 소아 환자를 다룰 때는 이 소아용 장비를 좀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소아용 장비가 뭐가 있을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뭘까요? 여러분들 아마 처음 볼 거예요. 굉장히 생소한데 이건 이제 우리가 브로스로우 테이프라고 합니다. 브로스로우 테이프. 여기 이제 써졌네요. 여기 브로스로우 테이프라고 써있어요. 이거는 이제 렌즈 베이스드 리서스테이션 테이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의 키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소생술을 제공하는 테이프인데요. 이게 뭐냐? 바로 이 그림처럼, 이게 보시면 이게 지금 테이프예요. 테이프 이렇게 지금 이제 겹쳐져 있는데 쫙 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빨간색 있는 쪽이 머리 쪽으로 가야 되는 반드시. 그래서 이 빨간색을 머리 끝에 대고 키를 재는 거예요. 키를 재다 보면 여기에 이제 색깔이 있어요. 색깔이 레드, 퍼플, 옐로우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쭉 있어요. 그 다음에 화이트, 블루, 오렌지, 그린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의 키가 발바닥 끝에 뭐가 딱 걸리겠죠. 만약에 레드가 걸렸다. 그러면 이 레드 존에 있는 이 박스 안에 있는 어때요? 약재라든가 어떤 예를 들어서 아이의 뭐 기관내 삭관을 해야 되는데, 기관내 삭관 튜브는 굵기가 몇 프렌치, 또 굵기가 몇 미리 정도가 돼야 되는가를
다 기억하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랬을 때 아이의 키를 재고 빨간색에 들어왔다 그러면 이 레드에 있는 박스를 이용해서 이 아이의 이 레드는 보통 여기 보시면 어때요? 8에서 9kg. 자, 그리고 가장 작을 때는 핑크도 있습니다. 레드 전에 핑크도 있는데 핑크는 보통 이제 한 6, 7개월 정도까지를 우리가 핑크로 보겠네요. 생후 6, 7개월 영아 중에서. 그리고 레드까지는 영아들이 대부분 걸려요. 대부분 6개월까지는 아이들이 잘 안 아프거든요. 다칠 일도 없어요, 아이들이. 왜냐하면 6개월 전까지는 아이들이 움직임 자체가 많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또 면역력도 굉장히 좋아요. 모유수유 같은 걸 하기 때문에. 그런데 6개월이 지나면 조금씩 이제 문제가 좀 생길 수가 있고, 영아기에 들으면 이제 8개월, 9개월에 아이들이 열이 난다거나, 어때요? 감기에도 걸릴 수 있고, 이제 뭔가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레이드가 많이 걸리고, 영유아들은. 그러면 아이들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처치할 것인지, 그래서 킬로그램당 환자의 약물 선택이라든가 또 키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응급처치 장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줍니다. 예를 들어서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좀 더 큰 아이다. 그래서 이제 2살, 3살 정도 된다 그러면 이제 퍼플이 걸리겠죠. 키가 더 커지니까 퍼플이 걸리게 되면 아이들의 심정지 때 에피네프린이라는 약을 쓰게 되는데 이 에피네프린을 우리가 1대 만으로 되어 있는 1대 1000으로 이렇게 믹스되어 있는 약인데요. 이걸 1대 만으로 희석을 해가지고 케이지당 몇 미리를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 우리가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되지만 잊어먹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여기에 다 적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약제들, 그다음에 제스동 에너지죠. 제스동. 우리가 전기 충격을 줄 때도 아이들의 케이지당 보통 우리가 이제 2줄, 몇 줄 이렇게 2줄에서 4줄로 이렇게 정해서 주는데 이럴 때는 첫 번째는 몇 줄로 줘라, 두 번째는 몇 줄로 줘라 다 적어져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테이프를 우리가 브로스로우 테이프라고 합니다. 브로스로우 테이프, 브로스로우 테이프 적어져 있습니다. 이건 이제 방금 봤던 것은 구급차에서 흔히 비치하고 사용하는 장비고요. 외국에는 다 비치가 되어 있고 우리나라는 이제 최근에 좀 들어오는 것 같아요. 구급대원이 이렇게 좋은 장비들 많이 사용을 안 하더라고. 자, 여기 보시는 장비는요, 바로 브로스로우 테이프 있고요. 그리고 이 컬러에 따라서 아이들의 소생술 키트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 브로스로우 테이프가 나오면 이게 이제 어때요? 컬러를 우리가 키를 재보면 컬러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퍼플인지 레드인지 핑크인지 오렌지인지 화이트인지 막 다 나오는데 이게 됐을 때 이렇게 가방이 이렇게 세트로 다 색깔별로 다 있잖아요. 그래서 이 색깔이 딱 걸렸다 그러면 이 똑같은 가방만 열면 그 가방 안에 어때요? 이 색깔별 파우치가 있잖아. 이 파우치를 뜯기만 하면 이 아이에게 맞는 어떤 에어웨이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라인 잡는 것들 그리고 필요한 장비들이 사이즈별로 다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굉장히 편하겠죠, 이렇게 되면이.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응급실에도 이렇게 소생술 키트가 이렇게 색깔별로 되어 있는 이유가 뭐다? 바로 이 파우치와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아이들의 브로스로우 테이프로 딱 재면 이게 없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엄마한테 물어봐야 돼. 엄마, 애기 키 몇이에요? 애기 몸무게 몇 킬로예요? 왜? 엄마밖에 모르거든요. 만약에 아이가 좀 괜찮다 그러면 안고 가서 체중을 달아볼 수 있겠지만 아이가 응급 상황이라고 하면 그럴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면 엄마, 애기 대충 몇 킬로예요? 몇 센치예요? 엄마한테 물어봐야 되고 엄마도 당황해갖고 말을 못하면 그냥 유추해서 사용하고요. 또 아이가 몇 킬로다 그러면 책을 찾아봐야 돼. 생각이 안 나요. 이 약을 지금 몇을 써야 되는데 그럴 때 어떻게 한다? 이 소생술 상자에 똑같은 색깔의 서랍을 열면 이 아이에게 맞는 것들이 미리 다 준비가 돼 있어서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브로스로우 테이프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요. 그리고 아이들은 이제 생체 활력 징후가
연령대에 따라 다 틀리다는 걸 또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 꼭 이제 좀 암기를 하고 있으면 좋은데, 공식도 있긴 한데요. 아직은 이제 여러분들이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한번 봅시다. 신생아에 따라서 생후 어때요? 1에서 6주일 때 6개월, 1년, 3년, 6년, 10년, 이게 이제 아이의 어때요? 신생아, 영아, 인펀트, 그리고 유아, 학령기, 그리고 이제 소아까지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 호흡수, 맥박, 혈압, 바이탈이죠, 바이탈. 체온만 빠져. 체온은요, 똑같다는 거 그냥 생각하시면 되고. 자, 우리가 성인의 호흡수, 정상적인 호흡수는 분당 12에서 20회였죠. 그런데 애들이 점점 좀 어때요? 어릴수록 호흡수가 빨라요. 성인이 만약에 이렇게 30번, 60번 쉬어버리면 성인은 정말 응급 상황이고 죽어요. 그렇게 숨 쉬다가 죽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훨씬 더 빨리 숨을 쉰다. 타키미아가 좀 있다. 그리고 맥박도 봐보세요. 처음에는 굉장히 빨랐다가 정상적인 성인은 몇 회입니까? 60에서 100회. 60에서 100회가 돼요. 60에서 100회. 그런데 어때요? 점점 이것도 보면 타키카디아 빠르죠. 하트레이트가. 신생아라든가 6개월이 채 안 된 경우에 이때는 굉장히 하트레이트가 빠르다는 거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은 원래 막 150번씩 뛰어도 정상일 수 있습니다. 이 영아기 때는. 자, 혈압도 봐보시면 어때요? 아이들은 혈압이 굉장히 낮아요. 그러다가 반대로 혈압이 점점 올라오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10년 이상 되면 거의 비슷해집니다. 자,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고, 이걸 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연령에 따라서 정상치가 다르기 때문에 브로스로 테이프에 다 체크가 돼 있기도 하지만, 이런 것들은 구글 박스에다가 딱 붙여두고 우리가 참고를 하면 외우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또 아이에게 바이탈을 잴 때, 혈압과 맥박을 잴 때 BP 커프라고 해가지고 팔둘대 감는 이 커프가요, 성인용도 있고 소아용도 있고 영아용도 있고 다 사이즈가 틀립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아이인데 큰 사이즈로 커프로 이용해서 재면 안 돼요. 그래서 아이의 팔 둘레에 맞게 이 BP 커프를 우리가 잘 선택을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커프가 너무 작으면 혈압이 굉장히 높게 표시가 될 수가 있고요. 또 커프가 너무 큰 걸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혈압이 낮게 측정될 수도 있다는 거죠. 또 이 그림에서 보시면 우리가 영아 환자들, 이게 영아 마네킹인데, 영아 환자들에게 우리가 맥박을 확인할 때는 성인 같은 경우에는 여기 목동맥, 카로티드 아터리 해가지고 목동맥, 또는 이쪽에 레디얼 아터리 그래가지고 이 노동맥 이쪽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영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그림으로 보면 이쪽에 브라키알 아터리라고 합니다. 이쪽에 브라키알 아터리, 팔 오금의 안쪽 이쪽에 있는 윗팔 동맥이라고 하죠. 예전에 상완 동맥이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이 브라키알 아터리를 우리가 측정을 하게 되는데, 대부분 성인은 이 맥박수가 좀 레귤러하다, 그래서 규칙적이에요. 그래서 1분 동안 몇 회 뛰는가를 잴 때 1분을 다 잴 필요가 없어요. 그냥 30초 정도 재보고 곱하기 2를 한다거나, 정말 급할 때는 15초 재고 곱하기 4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규칙적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이들은 좀 일레귤라, 그래서 좀 불규칙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맥박을 잴 때는 15초 재거나 30초 재고 곱하기 몇을 하면 좀 차이가 많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1분을 다 재는 것이, 풀로 재는 것이 좀 더 중요할 수 있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자, 다음은 이제 호흡을 평가할 때, 반드시 호흡을 평가할 때는요, 청진이라든가 이런 거 시진을 우리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청진기를 이용해서 호흡을 평가할 때는, 또는 아예 숨 쉬는 호흡수 같은 거 평가할 때 울기 전에 하셔야 돼요. 울기 전에. 아시겠죠? 아이가 축 처져 있어요. 축 처져 있는데 그때 보셔야 되는데, 어때요? 여러분들이 이제 아이를 좀 자극을 한다거나 뭔가 했을 때 막 아이가 울기 시작하면 호흡수 측정도 힘들고 청진도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울기 전에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고요. 또 시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흉곽의 움직임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이들은 흉곽이 움직일 때 그 움푹움푹 파이는 부분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아이들은 삼각 자세라고 해가지고 막 숨을 어렵게 쉬고 또 숨을 쉬는데 어때요? 막 명치라든가 여러 가지 늑간근들이 막 이렇게 비가역적으로 수축하는 증상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럴 때 우리가 울면서 하면 또 힘들어요. 1분간 측정을 꼭 하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비정상적인 호흡 형태를 확인하는 방법은 이것이 흉곽이 함몰되는 거, 가슴이 안으로 쑥 꺼져요. 이런 증상들을 우리가 확인하셔야 되고, 이건 아주 안 좋은 증상입니다. 그다음에 피가 확장 그래가지고 콧구멍이 굉장히 넓어지는 거, 숨 쉴 때 콧구멍이 막 넓어지잖아요. 그것도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숨을 많이 쉬기 위해서 그렇게 변하는 겁니다. 굉장히 안 좋은 증상 중에 하나고, 기습성 흉부 운동 이런 것들은 우리가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시진으로. 자, 그리고 문진이나 신체 검진 할 때도 이렇게 기침이라든가 어때요? 호흡곤란 증상을 살펴보기 위해서 반드시 상의를 탈의시키고 흉곽을 잘 관찰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쪽에 쇄골 있죠, 쇄골. 쇄골의 위쪽, 그리고 쇄골의 아래쪽, 그다음에 이 갈비뼈 사이에 있는 근육을 우리가 늑간이라고 하면 늑간, 인터코스탈이라고, 인터코스탈. 그래서 이 늑간근의 이 함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반드시 평가를 하셔야 되고, 또 가장 중요한 게 이쪽에 보면 이제 이 자이포이드 프로세서, 그래서 검상돌기라고 하는데요. 이걸 우리가 이제 서브스터널 쪽이라고 그래요. 서브스터널 리트랙션 그래가지고 이 어때요? 그 이쪽이 숨을 쉴 때마다 함몰 꺼진단 말이에요, 밑으로. 이런 것들. 그래서 여기 지금 핑크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들이 주로 이렇게 함몰이 많이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늑간을 또 따라서, 이쪽에 늑간 따라서 이쪽은 서브코스탈이라고 하죠. 서브코스탈 리트랙션, 그다음에 서브스터널 리트랙션, 서브 인터코스탈 리트랙션, 그리고 슈프라. 이쪽은 이제 위에라는 슈프라란 말이죠. 그래서 이쪽이 함몰되는 것을 슈프라 스터널 리트랙션이라고 합니다. 스터널이라는 것은 이 스터넘, 가슴뼈, 흉골을 말합니다. 그래서 흉골의 위쪽, 늑간 사이, 갈비뼈 사이, 그 다음에 이 흉골의 아래쪽이 함몰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체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사진을 보시면 이런 데죠, 이런 데. 예. 서브스터널 자이포이드 프로세서 쪽이 이렇게 함몰되는 거, 그리고 성인도 이제 어린 소아들도 이렇게 할 수가 있고, 영아들, 그다음에 이쪽에 갈비뼈 사이에 인터코스탈 이쪽에 함몰되는 것들, 이런 것들 우리가 꼭 시즌을 통해서 해야 된다. 이게 왜 중요하냐? 그러면 보통 기도 폐쇄가 있을 때 상부 기도 폐쇄, upper airway obstruction, 그러니까 상부 기도 폐쇄가 있을 때는요, 이쪽이 위쪽 있잖아요. 클라비클 위쪽이 이 위쪽이 함몰이 많이 돼요. 그리고 만약에 또 그리고 어때요? 이 상부 기도 폐쇄가 있을 때 이 서브스터널 리트랙션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서브스터널 리트랙션은 어디입니까? 바로 이쪽하고 이쪽이 함몰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하부 기도 폐쇄가 있을 때는 여기 인터코스탈 리트랙션, 인터코스탈이라서 늑간 함몰이 많이 관찰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이것은 사실은 이제 책에는 안 나오는 부분이지만 우리가 임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인이니까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데가 함몰이 되면 엄청 안 좋은 사인이다, 기도 폐쇄가 의심되고 숨쉬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것을 우리가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냥 시간이 그냥 엄청 빨리 가버렸네. 잠깐 쉬었다가 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